안녕하세요. 소름 돋는 두 얼굴의 인간에게 깜빡 속아 인생을 말아먹을 뻔한 40대 남자입니다. 사람은 잘 보이고 싶은 상대가 있을 때 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가식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비로소 그 상대의 마음을 얻었을 때 본인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말이죠. 말로만 듣던 겉다르고 속다른 인간이 제 옆에도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인간이 누구냐고요? 바로 저의 전 아내입니다. 지금은 딸을 홀로 키우며 잘 살아가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가시덤불이 잔뜩 깔려있는 길을 걷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사연을 쓰면서도 손이 부들부들 떨리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지금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평범한 가정의 외동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진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이셨기에 출장으로 인해 집을 비우는 날들이 많으셨지만 출장을 다녀오실 때마다 항상 유행하는 로봇 장난감과 신발, 옷 같은 것들을 한아름 사오시곤 했어요. 때로는 늦은 밤에 오시더라도 절대로 빈손으로 돌아오시는 일은 없었죠. 어머니는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던 분이셨고 제게 뭐든 해주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출장을 가시는 날이면 어머니는 늘 제게 치킨, 햄버거, 돈가스 같은 것들을 몰래 사주시곤 했습니다. 아버진 어린 제가 벌써부터 패스트푸드에 입맛을 들이면 안 된다며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먹는 걸 굉장히 싫어하셨거든요. 평소엔 먹지 못하는 음식들을 아주 맛있게 먹고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눈으로 절 바라봐 주시던 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아빠 몰래 먹는 치킨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지? 천천히 체하지 않게 꼭꼭 씹어 먹어 아들. 이렇게 항상 저를 생각해 주시는 어머니와 다정했던 아버지 사이에서 전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께선 계속 속이 안 좋다, 배가 아프다, 계속 통증을 호소하셨고 몰라볼 정도로 살도 많이 빠지기 시작하셨죠.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병원 예약해 줄 테니까 건강검진이라도 좀 받아봐. 당신 검진 안 받은 지 오래됐잖아. 괜찮아. 뭐하러 돈을 써.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걱정하지 마.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어머니의 상태는 나아질 줄 몰랐고 나중엔 눈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상까지 일어나게 되어 아버지께선 제게 금방 병원에 다녀올 테니 집에 있으라는 말을 남기고서 어머니를 데리고 급히 큰 병원으로 향하셨어요. 괜히 걱정되고 초조한 마음에 손톱을 물어뜯으며 기다리던 전 얼마 후 집으로 돌아오신 아버지께 어머니의 상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살이 빠지고 밥을 제대로 드시지 못하며 명지 통증을 호소하셨던 어머니의 병명은 바로 담도암이었어요. 우리 몸의 장기 중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즙을 십이지장까지 무사히 운반하는 길목을 담도라고 부르는데 그곳에 종양이 생기게 된 것이었죠. 일찍 발견하는 게 몹시도 어려운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 전 아버지를 따라 어머니가 계시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머니께선 머리카락 한 올 없는 민머리로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우리 왕자니 왔어? 엄마 머리 까까머리여서 좀 이상하지? 아니요, 하나도 안 이상해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공주님 같아요. 이렇게 이쁜 우리 아들 봐서라도 엄마 꼭 건강해질게. 치료도 열심히 받고 약도 열심히 먹어서 얼른 나을 테니까 우리 예전처럼 꼭 맛있는 것도 먹고 가족끼리 여행도 다니고 그러자. 아버진 그날 이후 어머니의 간병과 일을 동시에 하셨고 저는 유치원이 끝나면 곧바로 어머니가 계시는 병원으로 달려가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미주알 고주알 풀어내면서 열심히 조잘거렸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저를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시며 말없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제 이야기를 모두 들어주셨죠. 어머니는 살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분이셨어요. 고통스러운 수술은 물론이고 항암 치료까지 열심히 견뎌내셨지만 정말 절망적이게도 나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선 음식물을 먹는 족족 모두 토해내
피골이 상접했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살이 많이 빠지셨고 나중엔 온몸이 퉁퉁 부어 걸음을 걷는 것조차 고통스러워하셨어요. 아버진 그런 어머니께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매일같이 눈물만 흘리실 뿐이었고 저 역시도 울고 계시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아드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2년이란 시간 동안 항암제를 계속 바꿔가며 치료를 진행했지만 담도에서 시작된 암세포는 전신으로 퍼지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본 어머니 주치의 선생님께선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의 치료를 진행하는 건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환자분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고요. 의미 없이 고통스러운 치료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보단 호스피스 병원으로 전원하셔서 남은 여생을 보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적어도 거긴 여기보다 훨씬 더 마음도 편하고 조용히 아프지 않게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어머니는 호스피스 병원으로 이동을 결정하셨어요. 조금이라도 편해지고 싶고 이제는 고통스러운 치료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게 이유였죠. 세상의 마지막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잠시 쉬어가는 곳. 호스피스 병원은 일반 병원과는 달리 무척이나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선선한 가을에서 바람이 차가운 겨울로 접어들던 어느 날 어머니와의 작별을 준비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어머니께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이어가기 힘들 정도로 가쁜 숨을 내쉬며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필아, 사랑하는 내 새끼, 엄마가 얼른 낳기로 했는데 약속도 못 지키고 엄마는 우리 영필이 옆에 조금 더 있다가 가고 싶은데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가 빨리 오라고 하시네. 영필아, 엄마 없어도 잘 지낼 수 있지? 네, 저 씩씩하게 잘 지낼게요,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말썽 피우지 말고. 그리고 여보, 당신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나 대신 우리 영필이 잘 좀 키워줘. 엄마 없이 자라내 소리 듣지 않게 잘 키워줘야 돼. 여보, 영필아, 너무 많이 사랑해. 어머니께선 사랑한다는 말씀을 남긴 뒤 숨을 몇 번 헐떡이시더니 이내 편안한 얼굴을 하고서 하늘에 계시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곁으로 떠나셨습니다. 제 나이 9살 사랑하는 어머니와의 이별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이었어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찾아와준 많은 조문객들은 어린절 걱정해 주셨고 저는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홀로 계속해서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세상에서 완전히 떠나보낸 날 저는 납골당에서 활짝 우는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어요. 누구보다 건강하고 씩씩하게 살아가겠다고. 하늘에서 꼭 제가 잘하는 걸 지켜봐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년 정도가 됐을 무렵쯤 아버지께선 어떤 아주머니와 남자의 하나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영필아, 인사드려라. 이제부터 네 새엄마가 되실 분이다. 새엄마요? 어머, 네가 영필이구나. 아빠를 닮아서 그런가 인물이 아주 훤칠하니 얼굴에서 빛이 난다 얘. 앞으로 편하게 엄마 하고 불러. 새엄마라는 말에 머리가 띵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새엄마라니. 아버지께선 벌써 어머니를 다 잊은 것 같다 속상했지만 사별했다는 이유로 평생 혼자 살아야 한다는 법도 없었기에 딱히 내키진 않았지만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새엄마라는 분은 본인의 뒤에 서 있는 남자애를 앞으로 끌어내려고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예, 상우야, 뭐하니? 너도 얼른 나와서 형한테 인사해야지. 아유, 미안해. 얘가 수줍음이 좀 많아서. 이름은 박상우고 나이는 8살. 영필이 너랑은 3살 차이야. 이제 영필이가 상우 형이니까 동생 잘 챙겨줘야 한다. 그렇게 아버진 새어머니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한 지붕 아래 4식구가 함께 살게 됐습니다. 새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땐 제게 세상 둘도 없는 친절한 분이셨지만
아버지 눈이 없는 곳에선 손바닥을 뒤집듯 싹 태도를 바꿔 도끼 눈을 뜨고서 저를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콩쥐팥쥐에 나오는 계모처럼 말이죠. 네 엄마 죽기 전에 너한테 집안일 같은 건 다 알려주고 갔을 테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다 할 수 있지? 이따가 상우랑 백화점 쇼핑 다녀올 거니까 우리 돌아올 때까지 설거지 다 해놓고 빨래는 다 돌려서 빨래대에 다 널어놓고 집안 구석구석 먼지 한 톨 없이 깔끔하게 다 닦아놔. 나중에 갔다 왔을 때 일일이 다 검사할 거야. 그 소리를 들을 때면 옛날 동화 속 계모에게 구박을 받는 콩쥐나 신데렐라가 된 기분이었어요. 집 청소를 하는 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앞뒤가 다른 새어머니의 모습에 소름이 끼칠 정도였죠. 그리고 식사를 할 때마다 자신의 밥과 동생의 밥은 갓 지은 따끈따끈한 밥인 반면 저는 차갑게 식고 오래되어 신냄새가 풀풀 올라오는 밥을 준다거나 제 앞엔 다 말라 비틀어진 멸치 반찬과 너무 오래되어 국물이 끈적해진 장조림 반찬을 밀어넣고 남동생 앞에는 잘 구워진 고기 반찬과 계란 후라이와 같은 맛있는 반찬들이 가득이었죠. 아무리 그래도 쉰밥과 상해버린 장조림은 도저히 먹기가 힘들 것 같아 저는 새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밥이랑 반찬 둘 다 상한 것 같아요. 밥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쉰내가 코를 찔러요. 그리고 장조림 국물 콧물처럼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상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다 버리셔야 할 것 같아요. 야, 나 어릴 땐 상한 음식도 없어서 못 먹던 애들이 천지였어. 이런 음식이라도 주면 고맙다고 맛있게 받아먹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리고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 난민 애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어서 진흙을 퍼먹고 그런다더라. 그 사람들도 이렇게까지 상한 음식은 저도 안 먹을걸요? 이런 거 먹으면 바로 배탈 나잖아요. 그래서 버리라고 말씀드린 건데 아버지 계셨어도 제 앞에 이런 거 놔주셨을 거예요? 어머, 얘 말대꾸 하는 것 좀 봐. 그래, 배부르면 먹지 마. 쫄쫄 굶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아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방으로 들어가.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깊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홀로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죽여 울곤 했어요. 울고 나면 그래도 기분이 나아졌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아버지께 말씀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말을 한다고 해도 새어머니가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면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고 또 안 그래도 요즘 일이 바쁜 아버지께 굳이 걱정거리 하나 더 만들어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전 새어머니가 시키는 잡일들을 군말 없이 해냈고 차갑게 식어버린 밥을 줘도 보란듯이 아주 맛있게 먹어치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독종 취급을 받긴 했지만은요. 이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간 전 3년 내내 전교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해 지역 내에서 이름 있는 고등학교까지 진학할 수 있었어요. 저는 하루의 절반을 공부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했지만 남동생은 그렇지 않았어요. 중학교에 진학하자마자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기 시작했고 나중엔 새벽 늦은 시간 오토바이를 타고 아주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다니곤 했습니다. 게다가 교복은 얼마나 줄인 건지 아주 그냥 바지가 터져 나갈 것 같더라고요. 나중엔 하다하다 등교하는데 머리에 왁스를 바르고 가질 않나. 집에 들어오는데 담배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질 않나. 결국 보다 못한 저는 남동생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어려서 친구들이 제일 소중하고 멋부리는 게 좋고 그런 건 잘 알겠는데 그런 식으로 살아봤자 너만 손해야. 어차피 친형도 아니면서 내가 어떻게 살든 말든 알 바 아니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소리 나불대지 말고 신경 꺼. 짜증나니까. 나름 진심을 담아 조언을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본인에게 신경을 쓰지 말라고 말하는 동생을 보면서 그날부터 전 아예 관심을 꺼버렸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동생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20살이 되던 1월 대학 기숙사로 들어가게 된 저는 나중에서야 아버지에게서 동생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생은 지역 내에서도 질이 낮기로 아주 유명한 실업계 고등학교에 들어가 더 말썽을 피우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아버지께는 죄송하지만 집 나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4년 동안 다른 생각 않고
정말 열심히 공부만 한 전 졸업을 하고 난 후 20대 후반 무렵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일은 당연히 쉽지 않았어요. 하루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민원들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거든요.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들의 고집을 꺾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기도 했어요. 우리 옆집 김씨 양반은 벌써 수급비 들어왔다는데 나는 왜 아직도 강간무소식이야?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굶어 죽으라는 거야 뭐야? 어르신 죄송해요. 저희가 빠르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전달해 놓을게요. 날도 더운데 돈도 안 들어오고 많이 속상하셨죠? 여기 시원한 음료수 한 잔 드시고 화 푸세요. 내가 이깟 음료수 한 잔에 마음이 풀릴 것 같아? 어르신, 저희 쪽에 자주 일보러 오시잖아요. 보실 때마다 아침 햇살 드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 그것도 엄청 시원한 걸로요. 젊은 놈이 사람을 대할 줄 알구만. 오늘은 내 이만 갈 테니까 빨리 일 처리해놔. 알았어? 이렇게 저는 어르신들과 매일을 사투를 벌이며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기쁘게 일하기도 했죠. 항상 고생하신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힘이 나기도 했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 전 한 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여자는 그때까지만 해도 참 착하고 딱 부러지는 성격에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제게 비타민 같은 존재라고나 할까요? 그런 모습에 반해 결혼을 약속하게 됐습니다. 처음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던 날 새어머니는 아내에게 제대로 시집살이 시킬 작정을 하신 건지 아내를 보자마자 위아래로 쓱 훑어보시며 되도 않는 것들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군요. 예, 넌 내가 머리꼴이 그게 뭐니? 자고로 여잔 긴 생머리에 검정색 머리가 제일 단정하고 예뻐 보이는 법인데 그렇게 치렁치렁하게 머리 묶고 게다가 밝은 색으로 염색까지 하고 있으면 어른들은 안 좋아해. 저 집 부모는 뭐하는 사람이길래 여자애가 저렇게 발랑 까진 채로 다니게 두나 이런다니까.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어요. 할머니들이 얼마나 제 머리 예뻐하시는데요. 다들 머리 어디서 했냐고 미용실 어디냐고 추천해달라고 하실 정도라니까요. 그리고 손톱에 무슨 매니큐어를 그렇게 떡칠해 놨냐? 아이고 참 여자애가 저렇게 단정하지 못해서야 원. 그냥 화장품 가게 갔더니 예쁜 색이 눈에 보여서 한번 사봤어요. 다들 예쁘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어머님도 손톱에 예쁘게 칠해드릴게요. 아내는 기회 한 번 죽는 일 없이 새어머니의 꼬투리를 모두 웃으며 받아줬습니다. 새어머니는 얼굴이 시뻘개진 채 아내를 노려보며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고 그 모습을 본 아버진 한숨을 쉬시며 새어머니께 그만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되도 않은 걸로다가 꼬투리를 잡어? 벌써부터 시어머니 행세하려고 드는 거야 지금? 요즘 애들한테 그렇게 하면 결혼 전에 도망가. 그러니까 거기까지 해. 내가 뭘 시어머니 행세를 하려 했다고 그래. 그냥 다른 사람들 시선도 신경 쓰라고 걱정해 준 거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렇게 묘한 신경전이 끝나갈 무렵쯤 동생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친구와 소란스럽게 통화하며 집 안으로 들어온 동생은 식탁에 모여있는 저희 식구를 보고 한번 놀래더니 제 옆에 앉아있는 아내를 한참 동안이나 빤히 쳐다보다 방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뭐지 싶은 마음에 당황한 전 아내가 불쾌하진 않았을까 싶은 마음에 곧바로 사과했습니다. 미안, 동생이 원래 좀 저래. 아니야, 괜찮아. 동생의 행동이 이해가 가진 않았지만 언젠 이해될 만한 행동을 했었나 싶은 생각에 그날 일은 가볍게 넘겨버렸습니다. 이게 불행의 시초였는진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채로 말이죠. 그렇게 저도 아내의 집에 인사를 드렸고 상견례 후 무사히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자마자 허니문 베이비가 찾아왔고 바로 다음 해에 둘째가 생겨 딸 둘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어요. 아내는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만 전념을 했죠.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생길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기에 18평 정도의 작은 전셋집을 구했던 저희 부부는 모아놓은 돈과 대출 조금을 보태어 직장 근처에 있는 조금 더 넓은 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더웠던 한 여름날 가족끼리 외식을 하고서 나오던 길 제 인생을 바꿔준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고 몸도 가지처럼 앙상했던 할아버지께선 기온이 무척이나 높은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을에 입을 법한 긴팔을 입은 채 폐지를 양껏 쌓은 채로 힘겹게 리어카를 끌고 가고 계셨어요. 아무래도 연세가 드신 분 홀로 리어카를 끌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 황급히 뛰어가 리어카 뒤쪽을 밀어드리려고 하는 순간 할아버지께서 제게 큰 소리로 화를 내셨습니다. 아, 젊은 양반, 쓸데없이 힘 빼지 말고 가던 길이나 가. 네? 아니,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려고요. 앞에서 끌기 편하시게 제가 밀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자네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어?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빨리 갈 길이나 가라고. 할아버지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니 저도 더 이상 도와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괜히 민망해져서 다시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내는 어르신을 보며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노인네가 더위를 먹었나? 도와준다는 사람한테 왜 화를 내고 난리야? 하긴 성깔이 저 모양이니까 이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폐지나 죽고 살겠지. 저 양반 분명히 저 성격 때문에 자기 마누라랑 자식들한테도 버림받았을 거야. 아유, 말년 참 불쌍하게 산다. 남의 속사정도 모르면서 함부로 그렇게 단정 짓지 마. 애들도 다 듣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좀 아니지. 아니, 난 그냥 자기 편 들어준 거잖아. 알겠어. 앞으로는 안 그럴게. 그날 이후부터 그 어르신을 동네에서 마주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인적 사항이라도 알면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니 그저 답답하기만 했죠. 짝사랑하는 소녀를 바라보는 소년도 아니고 먼 발치에서 계속 할아버지를 지켜만 보고 있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오는데 저기 멀리서 젊은 남자들이 깔깔 웃는 소리와 노인이 언성을 높이며 소리를 지르는 게 들려오더군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다가가니 그곳엔 딱 봐도 앳돼 보이는 남자 2명이서 리어카를 끄는 할아버지를 마구 조롱하고 있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애써 모으신 폐지 쪽에 담뱃불을 들이댄 채로 말이죠. 영감님, 제가 이거 싹 다 태워드릴까요? 와, 진짜 재밌겠다. 그죠? 이 싸가지 없는 놈들. 못 빼어먹은 티를 내도 유분수지. 너희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젊은 사람들은 계속 할아버지를 조롱하면서 폐지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하다못해 리어카까지 발로 툭툭 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모두 지켜본 저는 다 들리도록 아주 큰 소리로 소리쳤어요. 거기 경찰이죠? 젊은 남자 2명이 힘약한 할아버지 한 분을 괴롭히고 있어서 신고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여기 위치요?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요. 뭐야, 이거 어디서 들리는 소리야? 경찰 부르는 것 같은데? 야, 튀어! 제 목소리에 2 남잔 아주 꽁지가 빠져라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 모습이 우습기도 하면서 참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본인보다 약해 보이는 할아버지는 괴롭히고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경찰을 무서워하는 꼴이라니 같은 남자로서 참 창피하더군요. 그 사람들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본 전 곧바로 할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많이 놀라셨는지 가슴을 쓸어내리며 심호흡을 하고 계셨어요. 어르신, 많이 놀라셨죠? 아유, 저런 놈들은 그냥 잡아다가 구렛나루를 잡아가지고 360도로 빙글빙글 돌려버려야 하는데 그래야 다신 저런 짓을 안 하는데 말이죠. 아휴, 고맙네. 큰 소린 쳤어도 내가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럼 오늘은 제가 리어카 뒤쪽 밀어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안 돼요? 얼마 전에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거절당해서 엄청 민망했거든요. 그땐 미안했네. 워낙에 장난을 치고 가는 젊은 사람도 많아서 나도 모르게 그만. 그럼 염치불구하고 좀 부탁해도 되겠나? 맡겨만 주십시오. 그렇게 할아버진 앞에서 리어카를 끌고 저는 뒤에서 밀어드리며 언덕길을 순탄하게 올라갔습니다. 도착한 할아버지 댁은 저희 집에서 가까운 아주 작은 허름한 집이었어요. 알고 보니 할아버진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에 살고 계셨더라고요. 이젠 할아버지가 거주하시는 곳도 얼추 파악했고 앞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 도와드려야겠다 마음을 먹게 됐어요. 그날 이후부터 전 할아버지를 뵐 때마다 자연스럽게 리어카의 뒤를 밀어드리는 게 일상이 됐고 할아버지께서도 일상이 된 듯 자연스럽게 저의 도움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셨죠. 그리고 한여름에 긴팔만 입고 다니는 게 마음에 걸려 시장에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입고 다니실 법한 반팔 몇 장을 사서 건네드렸어요. 아니, 이게 뭐야? 여름인데 계속 긴팔만 입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반팔 몇 벌 샀어요.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니까 그냥 받아주세요. 할아버지께선 제 선물을 계속 거절하셨지만 제가 계속 안겨드리니 못 이기는 척 받아주셨습니다. 이후부턴 다행히도 반팔을 입고 폐지를 주우러 다니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몇 가지 사서 할아버지께 가져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끼니도 제대로 못 챙겨 드시는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쓰였거든요. 고마워. 아니, 난 자네한테 뭐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닙니다. 더운데 식사라도 잘 챙겨 드셔야죠.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반찬으로 샀으니까 편하게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꼭 밥 챙겨 드세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밖에서 볼일을 보고 있던 중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께선 제 얼굴을 보자마자 반가운 얼굴로 다가와 제 품에 주스 세트를 안겨주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 할아버지께 여쭤봤어요.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오늘 폐지 돈으로 바꿔왔거든. 사람이 받기만 하고 살 수 있나? 오는 게 있음 가는 것도 있고 그래야 그게 사람 사는 정인 게지. 내가 줄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어 미안하네. 그래도 맛있게 먹어줘. 누가 주신 건데 당연히 맛있게 먹어야죠.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잘 마실게요. 누군가에겐 고작 주스 세트 하나일 수도 있지만 저는 엄청 가치 있는 것을 받은 것처럼 기분이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결혼한 지 5년째가 되던 해 그때부터 저희 집엔 서서히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결혼 5년이 지난 후부터 점점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갑자기 안 하던 화장을 진하게 하고 다니기 시작했고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고 다니기도 했어요. 물론 쇼핑도 할 수 있고 화장도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이 문제였습니다. 갑자기 매일같이 술을 먹기 시작했고 애들은 어린이집에 맡기고 밖에 나돌아다니기 시작했고 갑자기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기도 했어요. 여보, 무슨 바람 났어? 요즘 왜 이렇게 치장을 하고 다녀? 그리고 애들한테 왜 신경을 안 써? 퇴근하고 왔더니 배고프다고 난리잖아. 애들 밥도 안 먹이고 뭐 하고 있는 거야 대체? 나 참,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무슨 애 보는 기계야? 당신이 밥 좀 차려줄 수도 있잖아. 짜증나니까 시비 걸지 마. 참 황당하게도 예민하게 굴기 시작하더군요. 어떤 날은 카드값이 내 월급을 초과해서 나오니까 이러면 파산할 것 같아 카드 한도를 100으로 줄여버렸습니다. 아내가 쓰고 있는 카드가 제 카드였거든요. 그랬더니 집에 오자마자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당신 지금 카드 한도 줄였어? 왜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한도를 줄인 건데? 내가 지금 백화점에서 구두 하나 사려고 했다가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알아? 허락? 무슨 허락이 필요해? 내가 그동안 카드 좀 줄여서 써달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내 월급이 얼마인지는 알아? 내 월급의 2배를 카드값으로 쓰는데 당신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 도대체 당신 왜 이렇게 변한 거야? 아, 진짜 지긋지긋해 죽겠어. 쫌생이도 이런 쫌생이도 없을 거야. 나도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남들처럼 다 하고 살고 싶다고. 진짜 이놈의 결혼은 왜 했는지. 이러면서 또 술을 먹으러 가더군요. 참 화가 나고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 준비를 하던 중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보통 저한테 전화가 오는 일은 없었기에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급히 전화를 받았더니 글쎄 오후 6시가 지나도록 아내가 아이들을 하원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소리 듣자마자 저는 너무 놀라 황급히 어린이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어린이집 선생님으로부터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아이들 저희 어린이집 들어오고 나서 제 시간에 하원한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예요. 맨날 5시 반 정도 돼서 데리러 오시고
오늘은 계속 데리러도 안 오시고 전화도 안 받으셔서 결국 아버님께 전화를 드린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집안일 안 하는 거, 신경질 내는 거, 그 정도는 모두 참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까지 이해해 줄 수는 없었어요. 아내는 아이들을 집에 데리고 가서 씻기고 저녁을 먹이고 재울 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다가 11시가 다 되어서야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내에게 큰 소리를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아무렇지 않게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순간 너무 화가 나 결국 처음으로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이나 알아? 전화는 대체 왜 안 받은 건데? 아우 시끄러. 나 귀 안 먹었어. 친구들 좀 만나고 왔어. 전화 바뀌어서 온 줄도 몰랐네. 어떻게 애들 엄마라는 사람이 애들 하원시키는 걸 까먹어? 오늘 애들이 얼마나 울었는 줄 알기나 해? 아, 그랬어? 근데 그 말은 결국 당신이 데리고 왔다는 거 아니야. 잘 들어왔으면 된 거지. 왜 나한테 짜증을 내? 아우, 됐어. 나 피곤해. 먼저 들어가 잘게.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아내가 정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앞으로 제가 퇴근할 때마다 아이들을 하원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한 번 더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땐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날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아이들을 하원시키고 같이 집으로 향하던 길 한동안 보이지 않았던 할아버지를 마주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라 반갑게 인사를 드렸는데 할아버지께서 제 얼굴을 빤히 보시더니 이렇게 물어보시더군요. 오랜만에 봤는데 아이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무슨 일이 있어? 그냥 요즘 이래저래 마음이 복잡하네요. 이 사람아, 내가 살아온 세월만 76년이 넘어 사람 얼굴만 봐도 뭔 생각을 하는지 다 꿰뚫어 본다고. 정 여기서 말하기 그런 거면 우리 집에 가서 밥이라도 같이 먹을 텐가. 마침 오늘이 내 생일이거든. 네? 할아버지 오늘 생신이세요? 미역국은 드셨어요? 아유, 미역국을 왜 먹어? 생일이 뭐 별건가? 그냥 국수 한 그릇 먹으면 되지. 할아버지는 허허 웃으셨지만 그래도 생일날 미역국은 빠질 수 없죠. 저는 부랴부랴 아이들을 데리고 근처 슈퍼에서 국거리용 소고기와 미역과 케이크를 산 다음 할아버지 댁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미역국을 끓여드리고 76번째 생신을 축하해드리기 위해서였죠. 집에 들어가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텔레비전 옆에 할머니 한 분의 영정사진과 그리고 젊은 남자 2명의 영정사진이었어요. 자세한 사정은 몰랐지만 물어보지 않고도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 아내분, 그리고 젊은 남자 2명은 할아버지 아들이나 손자들이 아닐까 생각했죠. 우선 궁금한 것들은 나중에 물어보기로 마음을 먹고 간단히 미역국을 끓이고 따뜻한 밥을 해서 냉장고 속 반찬들을 꺼내 조촐한 생신상을 차려드렸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서툰 발음으로 박수까지 쳐가며 어르신께 생신 축하 노래를 불러드렸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다가 저는 할아버지 가족사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저기 사진 속 할머니가 내 마누라야. 그 옆에 있는 게 큰아들, 작은아들이고 우리 할멈은 10년 전에 파킨슨병 때문에 세상을 떠났어. 나 때문에 고생만 주구장창 하던 양반이었는데 나 만나 호강 한번 못 해보고 돈 때문에 치료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떠났지. 아직도 우리 마누라만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져.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아내가 떠나고 나니까 이젠 아들들을 내 옆에서 데려가더구만. 큰아들은 7년 전에 공사 현장 추락사고로 떠났고 작은 아들은 3년 전에 뺑소니 사고로 그렇게 차례로 떠났네. 한순간에 마누라랑 애들까지 떠나고 나니 참 살기가 싫어지더구만. 하루하루 술만 마시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마누라가 꿈에 나와서 마구 우는 거야. 그러지 말라고. 우리 애들은
나랑 만나서 잘 지내고 있다고. 자기도 이젠 안 아프다고. 그러니까 난 100살까지 다 채우고 우리 만나러 오라면서 세상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천천히 들려달라는 거야. 우리가 더 누리지 못했던 세상 얘기들 내 입으로 꼭 듣고 싶다면서. 그렇게 꿈에서 깼는데 그때부터 살기 싫어도 억지로 살아갔지. 괜히 하늘에 있는 내 마누라 속상해하고 슬퍼할까봐 걱정돼서. 늙은 놓친 내가 생일상 앞에서 궁상 맞은 소리 하니까 밥맛이 아주 뚝 떨어지지. 그런 일이 있으셨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힘내주셔서 감사해요, 할아버지. 제가 앞으로 자식처럼 80살 생신 그리고 90살 생신까지 다 챙겨드릴 테니까 꼭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말이라도 참 고맙네, 고마워. 항상 이 늙은이가 폐질 주러 다닌다고 손가락질하고 무시만 받다가 이렇게 생일상을 받으니 그냥 눈물이 다 나는구먼.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앞으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렇게 할아버지의 눈물을 닦아드리며 손을 잡아드렸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할아버진 갑자기 돌변하시더니 제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자네 있잖아. 자네 아내 조심하는 게 좋을 걸세. 아주 무서운 여자야. 당장 이혼하는 게 좋을 걸세.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와이프를 조심하라뇨? 내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뭔지 자네도 알지 않나? 내가 동네 곳곳을 폐지나 빈병을 주러 다니다 보면 동네 사람들이 뭐하고 다니는지 알 수가 있어. 근데 자네 집 근처에 가면 항상 자네 아내가 어떤 남자와 팔짱을 끼고 들어가더라고. 딱 보니 자네가 출근하고 나면 집에 불러들인 것 같은데 잘 조사해보게. 이게 오늘 생신상을 차려준 대가일세. 남 일엔 끼어들고 싶지 않았네만 자네가 이렇게 날 진정으로 대해주니 나도 자네한테 진정으로 대해줘야 되겠네. 저는 할아버지 말을 듣고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바람이라니, 어떻게 가정 있는 여자가 바람을 필 수가 있지? 생각을 하며 전 그날 이후부터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할아버진 허투루 제게 말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 외도 증거를 잡는 방법을 검색해 집안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를 했고 직장에 휴가를 내서 잠복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충격적이었어요. 역시나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더라고요. 제가 설치한 녹음기엔 그들이 바람피고 있다는 증거들이 잡히기 시작했고 대망의 그날은 제가 직접 그들의 외도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조용히 도어락을 누르고 집 문을 딱 여는데 신발장에 굉장히 낯익은 신발이 하나 보이더군요. 저는 그 신발을 보고 시간이 멈추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안방 쪽에서 대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그 대화 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대놓고 집에 오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남편한테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 난 금방이라도 들이닥칠까 봐 무서워 죽겠구만. 숙박비 나가잖아. 숙박비가 어디 한두 푼 해야지 말이지. 어차피 형은 출근하면 집에 없잖아. 어쩌면 여기가 제일 안전하고 돈 아끼는 방법이야. 그런가? 근데 우리 언제까지 이러고 지낼 건데. 난 지금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데 그 사람 얼굴만 봐도 토할 것 같아. 단 1분이라도 같이 있고 싶지 않다니까. 조금만 참어. 나도 여윳돈이 있어야 당신을 모시고 살 거 아니야. 딱 1년만 참아줘. 아버지한테 사기쳐서 돈 좀 뜯어내려니까. 알았어. 꼭 성공해야 한다. 파이팅! 저는 두 연놈의 대화를 듣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바로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다정하게 붙어있더군요. 아내는 절 보자마자 저승사자를 만난 것처럼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이내 비명을 질렀고 아내의 상간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게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아내와 다정하게 붙어있던 남자는 다름 아닌 제 남동생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이성을 잃고 말았어요. 이것들아, 내 집에서 지금 뭐하는 짓들이야? 감히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해?
말하는 거 들어보니 단순히 눈 맞은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 둘이 무슨 사이야? 아이씨, 들켜버렸네. 그래 뭐 이렇게 된 마당에 더 숨길 것도 없지. 우리 당신 몰래 만나는 사이야. 미안하게 됐는데 난 당신보다 이 남자가 나랑 맞더라고. 진짜 기가 막히더군요. 하늘 아래 어떻게 이런 미친 짓을 할 수 있는지 듣고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야, 그동안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밖으로 나돌았던 것도 그날 애들 하원 안 시키고 밤늦게 집에 들어온 것도 다 이놈이랑 같이 있어서 그랬던 거였어? 맞아. 이 사람이랑 만나려고 그랬어. 이 사람은 나한테 행복이라는 걸 알려준 사람이었어. 당신보다 훨씬 더 마음 가는 사람이었다고. 당신 집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이 사람 얼굴 보고 나서 거짓말처럼 흔들리더라. 그리고 어차피 당신하고 이 사람이랑 핏줄도 다르고 남남이나 다름없잖아. 안 그래? 뭐라고? 그럼 그때 그냥 나랑 결혼하지 말고 없자고 하지 그랬어. 더 듣고 싶지도 않다. 야, 박상우, 이제 네가 말해봐. 이거 부모님도 알고 계시는 거야? 네가 이 형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형 좋아하시네. 피 하나 안 섞였는데 무슨 형? 우리 엄마는 알아. 아버지한테 말씀 안 드렸지. 뭐 어차피 내 편도 안 들어주실 텐데 내가 미쳤다고 말하겠냐? 새어머니는 알고 계신다는 말에 겨우 하나 남은 이성의 끈마저 뚝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뻔뻔하게 나오는 벌레만도 못한 그것들에게 화장실에서 대야에 찬물을 가득 채워 두 사람에게 물을 퍼부어 버렸어요. 이 더러운 것들을 청소해주고 싶었거든요. 어머! 이게 뭐야? 아우 차가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딱 10샌다. 10셀 때까지 안 사라지면 너네 지금 모습 온 동네 뿌려줄게. 알았어? 하나, 둘, 셋, 넷. 제가 그렇게 경고를 하자 그것들도 창피라는 건 아는지 쥐새끼처럼 도망가더군요. 그것들이 도망간 후 집안에 혼자 남아있는데 심장 한가운데를 뻥 하고 뚫어간 느낌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동안 이것들은 언제 눈이 맞았는지 애들과 함께 놀러도 다니고 미래를 즐기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가족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을 너무 믿었던 게 너무 후회가 되고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아버지께 알렸습니다. 아버진 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자마자 새어머니와 동생을 향해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야, 이 천하의 몹쓸 것들아. 니들이 인간이야? 인간의 탈을 쓰고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당신도 엄마가 돼가지고 애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었음 제대로 말렸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여태까지 이런 금수만도 못한 것들이랑 한 집에서 밥을 먹고 숨을 쉬고 살았다는 게 개탄스러울 정도다. 당신, 내 아들 인생 망쳐놓고서 나랑 얼굴 보고 살 생각이었던 건 아니지? 난 곧 죽어도 내 아들 편이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지금껏 먹여주고 키워주고 사람처럼 대해줬더니 은혜 원수로 갚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여보, 미안해요.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요. 저러다 헤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제발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면 어디로 가라는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산 세월이 있잖아. 제발 한 번만 그냥 넘어가줘요. 끝까지 변명. 저러다 헤어지겠지 생각을 했다고? 그 생각을 하기 전에 미리 싹을 잘라놨어야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노숙자로 살든 고시원에서 살든 앞으로 니들 인생은 니들이 살아. 당장 꺼지지 못해. 아버진 그렇게 두 사람을 쫓아내버리고 나중엔 결국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소송, 상간남 소송을 진행했고요. 참, 상간남이 제 동생이라니 저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제 담당 변호사조차도 혀를 내두르더군요. 아내는 그 뒤 현실 파악이 됐는지 울고불고 잘못했다 싹싹 빌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발로 뻥하고 차버렸습니다. 여보, 난 사람도 아니야. 어떻게 당신과 애들한테 그런 짓을 벌일 수가 있는지. 내가 이젠 정말 가정에 충실할 테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꿈에서 깨어나 현실을 겪어보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없더라고. 제발 나 좀 살려줘. 아내가 왜 이렇게 저한테 매달렸는 줄 아시나요? 상간남이었던 동생이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 무개념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저렇게 뻔뻔하게 다시 받아달라고 하는데 어떤 정신 나간 놈이 환영한다고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매몰차게 차버린 후 한마디 했습니다. 양육비 한 달이라도 밀리면 네 인생 아주 나락으로 보내줄게. 이 금수만도 못한 여자야. 그 뒤 한때 동생이었던 그놈과 아내도 완전히 결별했다고 하더군요. 전 새어머니랑 동생도 아버지에게 쫓겨난 후 일부 재산 분할을 받긴 했지만 동생이란 놈이 다 날려먹어서 월세방을 전전한다고 했고 전 아내도 지금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혼자서 작은 원룸을 구해서 외롭게 산다고 하더군요. 술만 먹으면 전화가 와 후회의 눈물을 흘리지만 뭐 어쩌겠나요? 이미 버스는 떠나는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죄를 짓지 말았어야죠. 양육비랑 월세를 벌려고 아주 개고생하는 걸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막을 내렸어요. 저는 제 인생을 구원해 주신 할아버지께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들과 함께 가서 밥도 차려드리고 가끔 술 한잔 해드리고 몸이 아프시면 병원에도 모시고 가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할아버진 제 인생을 구해준 구원자이기도 하니까요. 미래는 내일이면 더 나을 것이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상상치도 못한 아내의 배신은 시간이 흘러 과거가 됐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욱 행복함을 느끼고 있죠. 비록 과거엔 조금 불행했을지라도 미래는 행복만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지금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힘든 일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저도 불행했었지만 지금은 행복해졌으니 조금만 더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사연을 남기게 됐습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